네,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교재 39페이지 보시면 읽을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시밀러는 좀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된 기본 이론이 나와 있어서 좀 이 부분도 가볍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보시면 바이오 드럭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학 합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생물학계에서는 스몰 몰리큘러 드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이 플레임 같은 거 모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시면 사실 수 있는 또는 처방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는 약의 대부분은 바이오 의약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접하기가 힘들고 다 합성 의약품입니다. 뭐 아스피린부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약들이 있죠. 인류는 화학이 발전하면서 그 합성 의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이제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 그림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예시로서 한 건데, 아스피린의 구조입니다.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인가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스피린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좀 화학적으로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 모실 테니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탄소죠. 뭐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가 아주 단순하죠. 근데 반대로 바이오 의약품들은 뭐 단백질 의약품들이 많은데 이것들 몇백 개가 모여야 할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화학 약품들은 스몰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좌측 중간에 테이블을 일단 보시면은 우측에 화학 합성 의약품은 분자 구조가 단순합니다. 보셨듯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죠. 제약회사들은 큰 화학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비용은 저렴하죠. 그 이유는 좌측에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 배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반대로 화학 의약품은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투여 방법은 모르셔도 되고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합성 의약품은 부작용이 높은 이유는 화학을 공부하시면 이제 화학에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실 때는 머크 인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한 10,000개 정도의 화합물이 나와 있죠. 지금은 뭐 개정되면서 더 늘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1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항생제를 개발한다고 하면 뭐 굉장히 과학적일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학 물질들을 뭐 균주 같은데 그냥 다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빨리 잘 죽는 애들을 찾아내죠. 근데 그 약을 갖고 항생제를 개발하려면 이제 임상을 하죠. 15년 정도 걸리는데 임상의 대부분의 과정은 독한 물질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 독한 물질들 중에서 사람한테 부작용이 가장 작은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이 15년이 걸리는 겁니다. 안전성과 안정성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항생제를 개발할 때 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은 아까 뭐 10만 종을 합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균을 죽이면서 사람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약이라는 거는 균을 죽이는 기능이 있으면서 사람 몸에는 무해한 걸 찾아내야 약이 되죠. 그래서 합성품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좌측을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은
복잡하죠. 말씀드렸듯이 아까 보여드린 아스피린의 단백질만 해도 몇백 배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은 생체 내에서 배양을 하죠. 세포 내에서 세포가 합성을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대신 세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이 비교적 낮죠. 두 가지 가볍게 비교하시면 되고, 다음 좌측의 맨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바이오 의약품, 2세대 바이오 의약품,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좋은 분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세대는 뭐 생물학제제, 단백질 치료제가 나와 있고, 2세대는 항체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와 관계되는 게 2세대의 항체 치료제입니다. 일단 바이오 시밀러란 용어를 먼저 보시면, 기존의 화학의약품의 경우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 특허권이 한 20년 정도 존속하죠. 출원 후 20년인가요? 그래서 20년 존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마음껏 똑같은 화학약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제네릭입니다. 근데 화학적으로 성분이 완전히 동일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죠.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특허가 만료됐다. 의약품은 사실 20년 또 연장해서 2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짧죠. 개발 기간이나 검증 기간에 비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 의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 약품과는 달리 이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다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단백질은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쁘게 접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그 다음에 당이 첨가되거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 키우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세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바이오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키우는 세포를 균주라고 한다면 균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 힘들고, 근데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의약품의 효과가 동등한지를 각국의 식약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구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효과는 동등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이제 제네릭처럼 합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네릭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시밀러, 유사하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다음 바이오 베터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돼서 이제 복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품질이나 약효가 더 좋다, 오리지널보다. 그럴 때는 바이오 베터 신청을 해서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바이오 베터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왼쪽 아래 그림, 이제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항체 치료제인데 대부분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대부분 항체입니다. 다른 의약품들을 좀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림 네 번째 줄 위에 보면 단일 클론 항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시고요. 그림 위에 네 번째 줄, 바이오 시밀러 대부분이 항체 제품이고요. 그 항체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고, 단일 클론 항체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종류가 여러 가지면 항체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동일한 세포를 하나를 잡아서 대량으로 증식을 시키면 클론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세포 집단이기 때문에 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단일 클론에서 만들어진 항체, 그래서 항체가
그 단일 클론 세포들이 만든 항체는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그림에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사실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측 테이블 보시겠습니다. 좌측 보시면 이제 테이블 좌측 보시면 생물학 제제 나와 있죠. 혈액 제제, 뭐 적혈구, 혈장 이런 게 있다 가볍게 보시고 백신은 아까 말씀드렸죠. 백신도 화학 합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이 들어가겠죠. 근데 옛날부터 만들어 온 의약품이고 그다음 단백질 치료제는 인슐린이 대표적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가 단일 클론 항체라고 했죠. 클론이 여러 개인 항체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자가 면역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부분이 바이오 시밀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는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네릭하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이 났고요. 이제 교재 2의 1권으로 가시겠습니다. 교재 2의 1권 10페이지고요.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인데 여기도 기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생물학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공부를 안 하시겠습니다. 예. 뒤쪽 내용을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가볍게 보시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도 여기도 역시 기출이 없고 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로 가셔서 생명체의 구성이고요. 여기도 기출은 없고 대신 기초 용어들을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가 생명체 유기적 구성이고 41페이지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데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이 부분은 뒤쪽에 이제 인체 생리학을 공부하실 텐데 그때 자세하게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기본 개념만 보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41페이지부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의 기초 용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41페이지부터는 꼼꼼하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이제 위쪽을 보시면 생명체 유기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적 구성은 둘째 줄 아래 보시면 형태와 기능이 다양한 세포가 서로 협력하는 거죠.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뭐 서로 도울 게 없죠. 근데 다세포 생물은 서로 분업화된 세포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서로 돕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단계는 아까 다 보신 내용이죠. 세포, 조직, 그림 보시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나와 있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나중에 다시 보시고 자, 내려가셔서 2번 동물체 구성 단계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신 부분하고 좀 많이 겹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상피세포, 근육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 근육조직이 된다. 다 아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예시로서 기관을 이루는데 위, 폐, 심장, 콩팥 등의 기관을 이루고, 다음 줄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계를 구성하고 아래쪽에 개체를 이룬다. 아까 다 보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2번 조직을 보시면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나와 있죠. 중요하니까 빨간 줄 그으시고 두 문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합조직 외 세 가지는 바로 보면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결합조직은 다양하기 때문에 결합조직이 주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39페이지 우측 상단의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결합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좋은 그림이죠. 지방조직, 혈액, 힘줄, 연골, 뼈 다 결합조직입니다. 골치 아픈 애들은 다 결합조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합조직은 다른 장기나 기관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조직을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발생 확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합조직은 다 모여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8페이지 좌측으로 다시 가셔서 1번 상피조직 가볍게 보시면 몸의 표면을 덮는 조직,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죠. 그 다음에 몸속 기관과 내강을 둘러싼 조직.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위에 내강이 있죠. 음식물이 있는. 그 음식물과 접하는 부분의 조직은 상피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만 한번 쭉 줄 그으시고 아래쪽에 예시 두 줄 있죠. 피부의 상피조직부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피조직도 이제 보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망막의 경우, 눈에 있는 망막의 경우는 빛을 감지하는 감각상피죠. 그 다음에 소장의 융털의 상피세포라고 나와 있는데, 소장은 내부가 굉장히 많은 융털이 솟아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텐데, 이유는 접촉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죠. 분해된 음식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표면이 융털로 되어 있고요. 그 융털의 상피 조직은 음식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흡수 상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샘, 위샘 등의 소화샘도 샘상피라고 하죠. 그래서 상피 조직의 네 가지 기능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결합조직, 2번, 동그라미 2번 결합조직이죠. 결합하거나 지지하는 조직이고, 특성은 상피조직은 세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좌측 38페이지 우측 그림 보시면 상피조직의 종류가 있죠. 뭐 중층, 편평, 상피부터 쭉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인체 생리학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보실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림만 보시면 세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일단 외부로부터의 침입 보호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39페이지 상단으로 가시면 결합 조직의 경우는 세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간 사이에 세포간 물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다고 하죠. 우측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혈액 같은 경우는 적혈구, 백혈구 외에는 혈액으로 가득 차 있죠. 다음 동그라미 3번 근육조직 보시면 뒤쪽에 신축성이 있는 가늘고 긴 근육세포라고 되어 있죠. 근육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근골격계에서 공부하실 텐데, 근육은 이렇게 팔을 보시면 여기 근육이 있고 이쪽에 근육이 있죠. 그래서 이쪽 근육은 여기 뼈와 여기 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굽히려면 이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렇게 근육 내부의 섬유들이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럼 뒤쪽 근육은 가만히 있습니다. 반대로 펼 때는 이쪽 근육이 수축하고 이쪽 근육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육은 특성이 수축하는 기능은 있고 늘어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신축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예시로서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국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 골격근은 방금 말씀드린 이두박근, 삼두박근이죠. 이런 뼈에 연결되어 있어서 뇌의 지시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그 다음에 내장근은 밥을 먹으면 위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소장도 이렇게 움직여서 소화를 하죠. 근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내장근이고, 그 다음 심장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수축하죠. 근데 약간 구조가, 심장근도 내장근의 하나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분류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가볍게 보시고, 신경조직은 뉴런이죠. 신경세포. 이건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기관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예시, 위, 간, 쓸개 뭐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기관괴. 이제 기관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당장 공부하기에는 어렵고요. 나중에 생리학을 공부하시고 정리할 때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 면역계, 골격계 뭐 이 정도 되고요. 뭐 용어 보시면 기능은 이해하실 거고, 약간 뭐 미리 말씀드리면 배설계를 보시죠. 네 번째. 배설계는 우측 아래 그림이 있죠. 배설계 그림. 배설계는 콩팥, 오줌을 만드는 콩팥, 그 다음에 방광으로 이동시키는 오줌관, 방광, 요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근데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대변의 경우는 배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변은 배설계와 상관이 없고 소화계에 들어가는데, 이유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 내 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인간이란 생체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소화관부터 항문까지는 몸의 외부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방어벽이 다 있는 거죠. 다시 그럼 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기를 마시면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서 기관지로 해서 폐에 있는 폐포까지 도달하죠. 여기는 사실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외부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안 좋은 물질이 있어도 다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출되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냥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화관 같은 경우는 몸의 외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들을 영양 성분별로 잘게 쪼개고 흡수할 수 있는 걸 흡수한 다음에 그걸 버리는 거죠. 근데 생체 입장에서는 몸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소변은 다르죠. 소변은 몸 안에 있는 혈액 또는 체액이 너무 많으면 몸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빼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콩팥에서 하는 거죠. 소변은 몸 체내에 있던 게 밖으로 나가는 거고, 대변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소화계 이자는 미리 좀 봐둘 설명도 있고 보셔야 되는데, 이자는 좀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화계, 첫 번째 소화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섯 번째인가요? 내분비계에도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요. 네.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혈당을 낮춰주죠. 반대로 혈당이 낮을 땐 이자가 글루카곤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여주죠. 기랑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는 내분비계 기관으로서도 중요하고,
근데 소화계로서도 중요한데, 이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데 다른 소화기관보다 훨씬 많은 소화액을 분비를 합니다. 중요하죠. 이자가 상하면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영양 물질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죠. 그 세 가지를 분해하는 효소 세 가지를 다 분비를 합니다, 이자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미리 봐두시면 좋고, 아밀레이즈는 뭐 침샘에서도 나오지만 탄수화물을 분해하죠. 그 다음에 트립신, 펩신 트립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그 중에 트립신을 이자가 분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페이즈, 지방 분해 효소죠. 그래서 소화기관의 그 기관 중에서도 세 가지 물질을 다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건 이자가 유일합니다. 네, 라이페이즈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LIP는 리피드를 의미하죠, 지질.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써놨네요. 에이즈는 효소에 보통 붙이는 전미사고, 그래서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우리말로는 지방 분해 효소라고 나올 수도 있고, 리파제라고 나올 수도 있고, 라이페이즈라고 나올 수도 있죠. 나중에 결국 암기하시게 될 텐데, 이자는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39페이지 아래 그림은 이제 정리하는 그림이죠. 그림 중에 세포 말고 조직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결근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이 나와 있죠. 좌측에 보시면 이루는 세포들인데, 상피조직은 상피세포가 이루고, 근육조직은 근육세포, 신경조직은 신경세포, 뉴런이 단위체죠. 근데 결합조직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시로서 혈액 속에 혈구, 백혈구, 적혈구만 하나를 표시한 거죠. 그 다음 조직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죠. 위를 예시로 들었는데 위에 뭐 안쪽에 내강에 접하는 부분은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겠죠. 다음 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히 내장근이 움직여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육에다가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죠. 글코스, 포도당을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이 존재합니다. 결합조직 존재하겠죠. 근육조직 움직이기 위해서 내장근 존재하죠. 신경조직 위가 아프면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에서 위에 뭐 대뇌는 아니지만 손에나 이제 연수 같은 데서 위에 활발하게 움직여라. 지금 음식물이 없으니까 쉬어라.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신경조직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다음 위가 기관계 소화기를 구성하고 사람을 구성한다. 뭐 쉬운 내용이었죠. 다음 40페이지 식물체 구성 단계입니다. 식물은 좀 애매한 게 우리 시험에서는 광합성을 제외하고는 식물이 거의가 아니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이거 펜으로 한 거죠. 기출문제에서 식물 관련된 문제 기억나는 거는 딱 일단 두 가지인데 식물을 타겟으로 한 문제가 아니고요. 동물세포 문제 틀린 지문으로 식물을 집어넣은 경우가 있었고 하나는 세균 세포에 관련된 문제인데 틀린 지문으로 식물을 집어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계속 이용만 당하는 상태고 그걸 보시면 동물세포, 세포 분열 부분에서 배우시는데 세포가 분열을 하면 세포 분열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핵분열, 그 다음이 세포 분열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엄마 세포가 딸 세포 둘로 나눠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물질은 아무래도 유전 물질인 DNA겠죠. DNA와 DNA를 보호하는 히스톤 단백질부터 세포 소기관까지 쫙 나눠주는 게 이제 핵분열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에 두 세포가 잘려서 독립 개체가 되는 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근데 동물 세포는 분열할 때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합니다. 여기 수축환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핵분열은 이미 끝났고 세포질 분열을 할 때 풍선을 좀 긴 풍선을 실을 묶어서 당기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그것처럼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두 세포가 떨어져 나갑니다. 동물 세포는 이런 방식으로 최세포 분열, 그 세포 분열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식물 세포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핵분열이 끝나서 양쪽으로 갈라진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세포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포판이 나중에 쭉 붙으면서 세포막, 세포벽, 그 다음에 중간 물질이 생겨서 두 세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세포 분열 방식이 완전히 다른, 뭐 쉬운 내용이죠. 근데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는 뭐 이렇게 분열한다고 했던가? 그때만 한번 이용당한 적이 있고, 또 하나가, 식물 세포는 이제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죠.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실 텐데,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없는 세포는 흔하지 않은데,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죠. 근데 식물세포,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균류, 나중에 이제 분류학을 좀 보실 텐데, 그래서 세포벽의 성분을 공부하시고 외우시게 됩니다.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섬유소죠. 셀룰로스. 그 뭐 야채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그 셀룰로스 섬유소고, 세균은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입니다. 펩타이도글리칸. 펩타이도글리칸이고 우리말로 펩티도글리칸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펩타이도는 이제 곧 공부하실 텐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미노산이 많이 결합되어 있겠구나라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LY가 들어가면 보통 당류를 의미합니다. 뭐 글라이코겐부터 꽤 많죠.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은 당류가 쭉 이어져 있는데 크로스로 아미노산 뭐 4개에서 6개 정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펩타이도 글라이칸의 구조고,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다 섬유소인데 단위체가 전부 글루코스입니다. 포도당입니다. 전부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른데 이제 세균의 세포벽은 섬유소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 제외하고는 딱 2개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실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좌측 아래 그림 보시면 그림 위주로 공부하시고 내용은 슬쩍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세포가 있죠. 근데 식물에서 참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물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인데 식물은 기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계가 있습니다. 얘는 좀 쉽게 나오면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니까 그건 뭐 잘 별표를 하시던가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좌측부터 보시면 세포,
표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물관세포, 체관세포가 있습니다. 물관세포와 체관세포는 동물의 혈액에 해당되죠. 그래서 물관세포는 뿌리에서 얻은 물을 식물의 전 세포에 공급하기 위한 세포이고, 체관세포는 주로 입 쪽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영양분이 많겠죠. 그거를 온몸의 세포로 보내기 위한, 영양분을 이동시키기 위한 통로죠. 그 다음에 엽육세포란 말이 나와 있는데, 한자로 엽자는 나뭇잎이란 뜻이죠. 육자는 고기 육자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이 좀 두꺼운 경우에 이제 나뭇잎 살이란 개념으로 이제 엽육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표피세포를 제외하고 내부의 대부분은 이제 엽육세포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나뭇잎의 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조직을 보시면 표피 조직이겠죠. 그 다음에 물관세포, 체관세포는 통도 조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들이 좀 많아서 그냥 스크리닝 하듯이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는 의미죠. 통도 조직은. 그다음 세 번째는 해면 조직. 엽육세포들이 모여서 해면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엽육세포는 해면 조직도 만들고 울타리 조직도 만듭니다. 두 가지 중에 예시로 해면 조직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계로 가시면, 자, 우측 상단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써 있죠. 보시면 잎의 단면인데, 햇빛이 많이 비치는 위쪽은 좀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 조직으로 치밀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쪽은 빛이 잘 안 비치기 때문에 세포들이 듬성듬성 있죠. 그래서 해면 조직, 스폰지 같이 듬성듬성 있는 해면 조직이죠. 이것들을 합해서 아래쪽 설명 보시면 기본 조직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는, 표피 조직은 위와 아래에 존재하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공변세포라고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식물의 입에는 기공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제 더운 지방에 사는 식물들은 계속 열려 있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닫습니다. 그래서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공변세포가 두 쌍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닫죠. 이렇게 열고. 그 공변세포와 표피 조직을 다 포함해서 표피 조직계를 형성을 합니다. 다음, 아까 통도조직에는 형성층이 나중에 나오는데, 형성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성층은 이렇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성층을 포함을 해서 관다발 조직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등이 있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관이 되죠. 우측에. 기관은 잎, 줄기, 뿌리 세 가지죠. 그리고 꽃과 열매도 기관인데 종류가 다르죠.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예시로서 표현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꽃, 줄기, 잎, 줄기, 뿌리는 영양기관이죠. 그 중에 잎이 예시로 나온 거고, 이제 우측에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가볍게 쭉 보시면, 양가로 1번 세포, 표피세포, 물건세포, 체건세포, 엽육세포 보셨죠? 그 다음에 조직은, 두 번째 조직은 우선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뉩니다. 분열 조직은 우측에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장점과 형성층입니다. 분열 조직은 두 가지고, 생장점과 형성층인데, 생장점은 위아래로 길이 성장을 하죠. 뿌리 끝이나 줄기 끝에서 위아래로 자라는 게 생장점이고, 형성층은 옆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세 개 중에 맨 오른쪽에 물관과 줄기 단면인데, 물관과 체관 사이에 형성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성층이 있는 식물은 이렇게 굵어질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식물이 형성층이 있는 게 아니고, 형성층이 있는 식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굵어지죠, 나무가.
나이테가 생기고 형성층이 있는 거고요. 벼 생각하시면 벼는 형성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식물들만 형성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분열 조직은 생장점 형성층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좌측으로 오셔서 동그라미 2번 영구 조직. 이거는 세포 분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중요하죠. 분열 조직은 계속 자라기 위해서 세포 분열 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구 조직은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필요가 없고 광합성을 하거나 자기 업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 능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표피 조직, 유 조직, 기계 조직, 통도 조직이 나와 있는데, 표피 조직은 아까 보셨고, 유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이 유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유 조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을 엽육세포라고도 하지만 유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인데 아무래도 뭐 광합성을 하는 말랑말랑한 세포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조직은 아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육상식물의 경우는 키가 뭐 10m, 20m 되는 나무들도 있죠. 중력을 견뎌야 되죠. 근데 원래 식물은 녹조류에서 진화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근데 녹조류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살기 때문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지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식물의 경우는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라고 싶은데 뭔가 기계적인 지지가 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죠. 무너지겠죠.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기계 조직이 발달했고 두꺼운 세포벽이 지탱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계 조직이라고 한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다음 아래쪽에 통도 조직에는 아까 보신 물관, 체관이 있고 헛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헛물관은 자세히 모르셔도 되는데 좀 진화가 덜 된 식물에 존재하는 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진화가 잘 된 생물도 물관과 헛물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헛물관은 진화가 덜 된 식물에 있는 조직이다 정도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직계는 아까 쭉 보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기관을 보시면, 기관은 아까 잎, 줄기, 뿌리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영양기관이죠. 기관은 우선적으로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꽃과 열매는 생식기관이라는 거 뭐 보시면 아시겠죠? 다음에 우측의 설명 중에서 분화 부분은 붉은 줄 쭉 그어 놓으시고, 분화는 여기저기 자주 나오니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키워드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세포나 조직, 구조, 기능이 특수화. 네. 뭐 사람 세포도 이제 피부 세포로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기능과 구조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 조직계 분포. 조직계는 식물 전체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잎과 줄기 뿌리에 파란색 부분 보시면 물관과 체관이 있는 관다발 조직계인데, 잎부터 줄기 뿌리까지 다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표피 조직계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그럼 가운데 있는 기본 조직계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죠. 이쪽 식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앞부분만 좀 보시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눠드린 서브노트가 있죠.
이 부분부터는 좀 교재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브노트의 내용을 좀 작성을 많이 했고요. 앞부분은 아까 생물학 책의 단계들인데 아까 다 보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전에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더니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화학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화학에서 배우니까 이제 생물에서는 전혀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쉬운 내용이라서 가볍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화학의 아주 쉬운 내용들을 잠깐 먼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기화학의 표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작용기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기화학의 표기 방법인데, 글루타민입니다.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네, 아미노산은 나중에 구조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가 잘 보이시죠? 중앙탄소입니다. 알파 카본이라고도 하는데, 아미노산은 탄소가 중앙에 있고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죠. 카르복실산이 탄소에 바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탄소에 역시 NH2, 아민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탄소에 수소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는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적인 구조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쪽 부분 좀 복잡하죠? 이쪽 부분은 아미노산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통 부분, 이거는 종류마다 다르고, 이 부분은 레지듀란 영어를 원래 쓰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잔기라고 합니다. 남는 작용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핵심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라고 잔기라고 붙인 것 같고요. 또는 영어로 사이드 체인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이 글루타민의 구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표기법을 보시면 얘는 약간 구조 중에 입체가 들어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민,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원소들은 전부 이 모니터 평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평면 위에. 그 다음에 이 수소는 이 평면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이 수소는 뒤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튀어나온 수소는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들어간 수소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소는 각각 이 모니터 평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저쪽 수소는 이렇게 평면에서 앞쪽,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사실 이쪽 구조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하나 수선 튀어나오고 아미노산, 아민기는 뒤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결합을 다 표시하고 모든 원소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 축약된 형태로, 같은 물질입니다. 축약된 형태로 C에 H가 두 개 붙어 있는 걸 그냥 CH2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도 CH2, 여기는 CH, NH2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COOH인데 원래는 COOH 이렇게 쓰는데 좌측 끝에 있을 때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는 CO2H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한 표기 방법들이 있어서 보셔야 되고,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유기화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물질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안 그립니다.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을 공부하셔도 이성질체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못 풉니다. 시간 내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탄소와 수소가 다 생략된 거죠. 근데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꺾인 부분, 그리고 끝부분에 원소 표시가 없으면 탄소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에 수소도 같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수소가 2개 있구나, 1개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5개가 탄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거죠. 이것들은 굳이 안 그린다는 얘기죠. 탄소는 꺾인 부분에 원소가 없으면 탄소다, 유기화학에서는. 그 다음에 탄소는 4개, 단일 결합으로 4번 결합할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단일 결합 하나에 전자 하나씩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일 결합만 하는 경우는 4개의 원소 또는 작용기와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탄소를 보시면 수소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시죠? 2번 이중결합에 전자 2개를 썼고 여기 썼으니까 이미 전자를 다 썼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수소와 결합하지 못합니다. 수소 붙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결합을 2번 했죠. 그럼 전자가 2개 남아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생략된 수소 2개와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가 2개 있죠. 얘의 경우는 3번 결합을 했기 때문에 결합이 하나 남아있고 수소가 여기 하나 남아있습니다. 수소가 생략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이렇게 그리면 정말 보기 싫으니까 그냥 C를 탄소를 표시해 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교재나 뭐 시험에도 이런 표현법이, 생략된 표현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한 가지 예시만 더 들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이클로헥센이라고, 뭐 이름도 모르셔도 되고 구조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화학 쪽인데 사이클로니까 고리형 구조고 헥세인은 헥사가 6을 뜻하죠, 화학에서. 그래서 탄소가 6개인 고리 화합물입니다. 이 탄소를 보시면 고리를 구성하고 여기 결합 2개가 돼 있으니까 수소 2개가 결합되겠죠. 이거를 C하고 H2가 붙었으니까 CH2, CH2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 방법은 아까처럼 생략을 하는 거죠. 여기는 탄소, 수소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선이 꺾이는 부분은 전부 탄소라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탄소가 있고, 이 탄소는 지금 결합을 2개만 했기 때문에 결합 2개가 남아있어서 수소 2개가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이렇게 육각형만 그려도 사이클로헥세인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물학에서 중요한 작용기들을 쭉 찾아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근데 좀 아쉽지만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좀 뒤쪽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화학에서는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기화학 너무 어려운데 작용기 암기해야 되나요? 그건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유기화학은 이런 걸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일반화학에서 배운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작용기들을 부르면 아예 뭐 영어에서 단어를 안 외우고 공부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처음에 좀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 것들만 살짝 보기로 하죠. 자, 보시면 카르복실산, 카르복실릭 애시드입니다. 생물에서 나오는 산 그러면 염산, 황산 이런 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유기산이 나오는데 카르복실산하고 뒤쪽에 인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COOH로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R은 탄소 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탄소 CH2, CH2, CH3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C에 바로 보통 탄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는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시면 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제 대부분의 생체는 수용액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카르복시산, 유기산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산이기 때문에 여기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올 수 있죠. 떨어져 나와서 이런 형태로 또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확히 따지면 이름은 다릅니다. 이쪽은 수소 H가 붙어 있으면 카르복시산이고, H가 떨어지면 카르복실레이트 아이온이 됩니다. 카르복실레이트 아이온. 생물에서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름은 좀 다르고, 좀 요거는 대표적으로 뭐 복잡한 유기산을 못 그려서 이제 아세트산을 그려놓은 거죠. 식초의 원료죠. 식초 원료 아세트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아민 그룹 보시면 아까 아미노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에 NH2, 그 다음에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는 모르셔도 되는데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위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서 모양이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얘는 산이지만 얘는 염기로 작용한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글라이신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구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C가 중앙 탄소입니다. 세 가지는 무조건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카르복실릭 애시드 결합되어 있어야 되고, 아민기 결합되어 있어야 되고, 수소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 결합이고, 나머지가 레지듀, 잔기, 사이드 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라이신은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소만 딸랑 하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NH3 플러스가 되고 극성을 갖게 되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다음 펩타이드 화합물인데 이제 정확히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뒤쪽에 자세히 나오는데 CONH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냥 일단 가볍게 보시고,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펩타이드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하게 되면 그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죠. 아미노산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적절하게 단백질 덮임이 이루어지고 부가적인 공정이 이루어져서 활성을 갖게 되면 걔가 단백질이 되죠. 나중에 다 공부하시게 됩니다. 다음 알코올. 알코올은 OH죠. 탄소에 OH가 붙으면 알코올인데, OH는 수산화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하이드록실 그룹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알코올은 끝에 OL이 붙습니다. 그래서 OL이 붙으면 알코올일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소주의 원료인 에탄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소 2개에 OH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에스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쪽 탄소 체인, 여기도 탄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탄소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 COO 구조를 가지면 에스터입니다. 또는 우리말로 에스테르라고도 하고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공부하시게 되고, 중성지방의 경우 글라이세롤 하나와 지방산 3개가 결합을 하는데 모두 3개 각각 에스터 결합을 합니다. 에스테르 결합. 나중에 한번 그려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서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서는 에스터보다 단순하죠. 여기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산소가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에스터는
중성지방을 만들고 인지질을 만듭니다. 중성지방에서 이제 지방산 한 개가 치환되면 인지질이 되는데, 인지질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죠. 인지질 이중층이 되면서 세포막을 구성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지 않은 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고세균이죠. 그래서 고세균은 사실 진화학상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고세균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교재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세균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인지질, 에스터 결합을 가진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인데, 고세균만은 에스터 결합이 아니고 이서 결합의 세포막을 갖는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서는 에테르라고도 한국말로 하고, 요즘에 에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라서 좀 주의하시고,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다시 좀 반복을 할 테니까 가볍게라도 좀 암기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